XSFM입니다. I, D, W, K. 그 알실의 유승균 PD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야권과 보수 언론은 청와대에 대해 간혹 독재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길래 제정신인가 했습니다. 독재의 후신과 그 나팔수들이 꺼내긴 어려운 말이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면 그때 이들은 자신들이 원조인 독재의 이미지를 민주화 세력에게 씌우려는 시도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작은 결과 몇 조각을 이번 주말 도시데이터 연구소 시간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건조 에디터와 함께 신순 수장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조 에디터입니다. 네. 최근에 좀 충격받은 짤을 하나 봤어요. 뭐라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민주공화국에서라고 뭐 연설을 했는데 네. 댓글에 와 공화국이라니 역시 공산주의자다라고 달린 거예요. 아, 그렇죠. 이걸 어디서부터 지적을 해야 될까? 독재 얘기를 하시니 생각이 나네요. 관련해서 본 제일 재밌는 댓글은 그거였어요. 네. 애널리스트 보면 뭐 떠오르냐. 근데 저는 그런 네. 무지한 척수반사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럼요. 네. 이거가 뭔지 먼저 배운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로 못 배웠다고 놀리는 거는, 인셀 형성의 주된 마무리 과정입니다. 네. 인셀이 되는 건 성별을 가리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이 흔치 않은 스펙을 가진 여성이 인셀이 됐다. 너 왜 그렇게 됐니? 그럼 이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내란이 생겼을 때 이 공화국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씀 많이 드리죠. 때로는 시적으로는 절대로 말할 필요도 없고 논리적으로는 언급할 필요도 없는 어떤 어감 때문에 정치적 유불리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네. 네. 그걸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언론사와 정당들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나쁜 어감을 뒤집어 씌우는 작업을 열심히 합니다. 처음에 검수안박이라는 단어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온 다음에 이 어감이 좀 너절해서 조선일보랑 그 새누리당이 되게 열심히 써요. 진짜 직관의 영역인 것 같아요. 네. 공화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란이 생겨서 윤석열이 공화국의 존립을 위협하기 직전까지는 공화국이라는 단어의 중요성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미디어에서 공화국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들었던 거는 실제로 공화국이 아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자기를 칭할 때 쓰는 그 말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러면 북한밖에 안 떠오르는 거죠. 예. 인민이라는 말도 사실상 백성보다는 주권자에 가까운 사람을 일컫는 말. 네. 어떤 선택권을 존중받는 사람이라는 말로 창안되었지만, 아시아의 그 인민민주주의가 퍼지면서 그걸 참칭한 독재 정권들이 너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인민이라는 말을 들으면 주권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고 독재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다 개념들이 연결되어 버리니까. 예. 네. 단어는 전복되었잖아요. 단어를 전복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오늘 조금 할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 극우의 주요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합리적인 진보, 민주주의 혹은 삼인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정당이 보통은 더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정당이라는 게 상식이었는데 네. 10년대 후반부터 들어와서 극우 정당이 노동자들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노동자 표심이 늘어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왜? 그들은 이민자 추방을 얘기하는데 이민자가 추방되면 노동자가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노동자들이 믿기 때문이다. 전선에 그렇게 그어놨으니까. 네, 이게 틀렸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게 직관적이니까. 네. 혐오하는 쪽이 언제나 더 쉽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뭐 영국이 이런 경험을 했었잖아요. 브렉시트를 한 다음에 보리스 총리가 계속해서 극우 드라이브를 걸면서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되게 어렵게 해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전국에 물류가 다 끊기고 주유소 알바가 사라지고 편의점 알바가 사라지고 하겠다는 사람은 없고 생활 물가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팬데믹을 먼저 경험한 거네요, 사실상. 네. 혐오에 의한 대책이 답이 아니라는 건 분명하지만 혐오하는 건 너무 쉽기 때문에 혐오를 부추겨서 노동자들에게 극우들이 다 표를 많이 얻었습니다. 미국도 그랬습니다. 네. 이제 상당수의 미국의 정규직 노조들은 공화당 편인 곳들이 되게 많아요. 지난 몇 년 사이에 공화당 지지를 한 노조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게 변했군요. 네. 근데
단어 어감을 가지고 의미를 전복시키고 의미를 왜곡하는 일이 이제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일인데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일은 영원히 못 하잖아요. 최근에 미국 이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했던 미국의 노조들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LA에서의 군을 동원한 탄압 사건을 보면서 네. 아, 사실은 도널드 트럼프는 그냥 독재 파시스트였구나. 진짜 말 그대로 총구가 어딜 향해 있는지 본 거네요. 네. 이게 중국과의 관세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자. 네. 쉽죠. 제가 설명해드렸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00원에 사오던 걸 미국인들이 150원을 내고 사오기 시작했다고. 미국 시민들이 실질적인 타격을 입게 되자 공화당을 지지했던 트럼프를 지지했던 미국 시민들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심정이었죠. 나는 인종차별을 하고 싶었던 거지 가난해지고 싶었던 건 아니다. 여기서 조금 화가 나 있다가 미국 제2의 대도시에 군대가 들이닥쳐서 동네 사람들을 때려잡는 모습을 보고 이제 대오각성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생각보다 많은 한국 시민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었죠. 미국에다가. 우리는 이 게임을 해봤고 어떻게 흘러갈지 알고 있다. 혐중을 할 때 인종차별을 하고 특정한 사람들에게 색깔몰이를 하고 그 말을 계속 반복하고 정부 효율을 얘기하면서 국가 지출을 줄이겠다고 하는 동시에 부자들에게 감세를 하는 등등등. 세트 메뉴사. 네. 비슷한 일을 하겠는데? 네. 앞으로 그 사실이 생각나면 계속 말씀드릴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트럼프는 윤석열이 보여준 모든 것들을 순서만 약간 달라진 리메이크작을 보여줄 겁니다. 지금 워싱턴에서 군사 도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LA에서의 강압 진압, 폭력 진압을 계기로 그 내란법을 들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내란 진압과 관련된 법을 네. 동원하면 지금은 한국에 없어진 위수령처럼 되거든요. 특정 지역의 군대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바로 보낼 수 있어요. 그게 마셜 로우죠. 네. 네. 거기까지 갑니다. 그럼 그 다음에 트럼프가 원하는 건 뭐냐? 트럼프 뒤에 김건희가 있진 않거든요. 트럼프는 이미 즉위랜다. 사실상의 네. 권좌에 오르자마자 트럼프는 이미 얘기한 적이 있죠. 나는 삼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즉시 네. 바로 얘기한 게 그거죠. 유신 개헌을 시도할 겁니다. 네. 다가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이건 그러니까 미국 분들한테 드리려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당연한 가치를 지닌 단어들을 왜곡하고 전복하는 일들을 우리나라 정치는 정말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결론을 낼 수 있는 이번 주 도시데이터 연구소의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이제 전국 판세와 뭐 여론조사의 다양한 문제들을 이야기했다면 네. 오늘은 신수원 수장이 가장 좋아하는 기독교 애호가 분들의 선택. 이분들이 어디에 모여 있고 부정선거로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얼마나 망가뜨렸는가를 숫자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무서운 얘기로 시작했는데 뒤에도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 계속 무서워집니다. 점점 더.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광고를 들으시고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용산에서 신뢰를 담당하고 있는 컴스테이션, 큐어바이네이처, 큐비엔, 우리 땅의 깊은 맛 콕 집어 콕김치, 내 몸의 응원가 격려, 로아스의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엔 트리토팜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인체 적용 시험을 마친 프리미엄 원료 MSM. 관절 건강엔 큐비엔. 제조원 주식회사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콕 집어 콕. 믿어도 되는 김치를 찾을 땐 콕 집어 콕. 햇서 빙진 김치. 재료부터 공정, 유통까지 안심. 직접 구매한 재료로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햇살을 받으며 꼭 산책을 하세요. 늦게 자더라도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세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턴 스마트폰을 내려두세요. 그래도 부족하면 로하스웰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엔 트립토판. 스포츠카처럼 강력한 사양의 하이엔드급 PC. 고가의 장비들을 내 손으로 조립하는 일, 시간과 열정, 꼼꼼함과 치밀함이 필요합니다. 초보라면 부작용으로 몸은 관절염을 얻거나 쿨러는 물이 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달의 PC로도 커스텀 사양으로도 빠르고 견고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액세스몰과 010-8279-5568
컴스테이션을 만나보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오랜만에 컴스테이션 후기를 소개해드리죠. 컴스테이션 후기 써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심땡훈님께서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PC? 고가의 제품이지만 그 알실에서 5년 전부터 그렇게 오래 방송하셨어요? 네, 제가 선캄브리아 때부터 그때 인텔 CPU가 아주 느렸는데요. 네, 유서 깊다. 5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 당한 바 그렇죠. 내가 다음에 윈도우용 PC를 사면 그곳은 컴스테이션일 것이다 라고 박혀 있었기에 11년 된 이전 PC가 게임하다가 완전히 뻗어버린 후 보통 이제 그 데스탑에 관심은 없는데 네. 데스탑 플랫폼이 아니면 어떤 일을 하는 걸 매우 불편해하는 어른들을 우린 꼰대라고 부르죠. 꼰대가 PC에 관심이 없으면 보통 11년에 한 번 바꿉니다. 그 주기가 딱 이 그 정도군요. 말씀을 드리려고. 네. 그 즉시 액세스몰에 들어와서 망설임 없이 질렀습니다. 부품별 시세나 성능, 부품 간 호환성 그걸 고민 안 하면서 덤탱이를 안 쓰려고 컴스테이션에 온 건데요. 그렇죠. 저는 이제 꼰대는 아니잖아요. 저는 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품 간 시세와 호환성 같은 게 있는 줄 몰라요. 그렇죠. 네. 그럴 네. 때 저 같은 사람들도 컴스테이션에 갑니다. 그 건조도 컴스테이션 같습니다. 네. 그냥 모델 간 비교 30초 정도를 한 후에 제 용도에 맞는 모델 3를 바로 결제했습니다. 주문 후 한두 시간 내로 주문해서 애매했던 부분에 대해 확인 전화를 주셨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엄청 꼼꼼하게 체크해 줍니다. 아주 친절하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을 안내해 주셨고요. 오후에 바로 발송이 들어가시더니 바로 다음날 제 집 앞에 와 있습니다. 물론 OS부터 드라이버 등등 모두 완벽 세팅된 상태로요. 당연합니다. 드라이버 다 최신으로 챙겨 드리고 끝냅니다. 점점점점 물음표. 진심이 느껴져요. 무슨 쿠팡 로켓 어쩌구입니까? 글쎄 올시다. 대기업 서비스로는 요렇게 세심한 걸 받기 어렵습니다. 그럼요. 저는 새 컴퓨터를 상상하면서 행복한 기다림을 누릴 시간을 박탈당했습니다. 이것도 되게 네. 되게 꼰대 로망이죠. 저도 이런 거 완전 공감하죠. 공감돼요? 아니요. 옛날 옛적에 네. 옥션에서 주문을 하고 네. 3박 4일간 기다리는 마음. 어머. 네. 그럼 저 앞으로 사무실에 오면 택배 뜯지 말까요? 그 기다려드릴까요? 아니야. 요즘 바쁘니까. 이제 화요일에 시키고 다음 주 월요일이면 새 먼지털이가 와 있겠지 이러면서 신나하는 그 기분이 있어요. 그것까지 그 쇼핑에 포함되는 거군요. 네, 2000년대 어른들의 마음이죠. 조립 PC라는 알아보고 고민하고 주문하고 조립되고 세팅되고 배송받기까지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드는 전자제품을 쓰던 컴퓨터 써버린 바로 그 다음날 오후에 받아볼 수 있다니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가기 때문에 어떻게 빨리 작업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죠. 쫙 이렇게 막 컨테이너 벨트에 깔아놓고 하시나요? 뭔가? 아니요, 보면 되게 복잡해요. 네. 복잡한데 우리 저 실장님과 사장님은 다 알고 있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통사고 난 후에 보험사에서 임시 렌터카 갖다 주는 기간도 이거보단 더 걸릴 것 같네요. 네, 저도 보통 1.5일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컴 전원을 꽂고서 게임 깔고 이것저것 해보니 성능이나 안정적인 작동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굿! 너무 깔끔 신속 완벽한 구매 경험이라서 이렇게 리뷰를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부자 되시고요. 액세스몰도 더 번창하시고요. 뭐 쓰다가 안 되면 전화 갈길게요. 네, 저희도 지금 그 데스크탑을 사무실에 드릴 일이 있어가지고 작업하고 있는데 네. 어제 컴스테이션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원래 오늘 받기로 했는데 한 하루 이틀 더 걸릴 것 같다. 왜요? 그랬더니 메인보드가 쇼트가 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데스탑을 조립할 수는 있는데 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어느 부품에 그 부품 안에 있는 어느 부품에 생기는 건지 알아낼 능력까지는 없거든요. 일반인은 그건 안 되죠. 그럼요. 네. 그러면 이틀 더 기다리는 게 문제인가? 아니요. 그걸 찾아내주는데 저한테 시키면 2년이 걸릴 텐데요. 근데 그걸 좀 아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걸 설명드리는 게 유선이 되게 좋잖아요. 네. 근데 잘 모르는 입장에서도 유선이 더 편하더라고요. 콜포비아가 없는 이상. 그래요. 네. 데스크탑을 컴스테이션에 하시면 좋은 거 제가 어제 또 발견했죠. 뭔가요? 저는 이번에는 아시는 분들은 알아들으시겠지. 이번에는 GPU의 램 용량만 정하고 갔어요. 네. 케이스를 사서 GPU 램이 12기가면 좋겠습니다. 렌더링을 우리 직원들이 다 하고 있을 테니까요. 요 얘기만 한 다음에 처음부터 다 맞췄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CPU는 뭐가 좋냐, GPU는 어느 회사 게 좋냐 이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바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프리미어 프로만 쓰시면 이 회사가 낫고. 그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갈리는군요. 예, 이게 이제 그 플러그인과 이 호환성이 있어요. 기계들에 따라서.
인텔 GPU 새로 나온 거 싸고 안정적이라고 게임하시는 분들 많이 찾는데 프리미엄 하실 때는 좋지 않거든요. 저도 관련된 그 후기들을 봤는데 머릿속에 정리는 안 돼 있었단 네. 말이에요. 마치 김민아가 정리해 주듯이 뭐를. 네. 아무튼 그걸 다 아신다. 네. 그래서 내가 뭐가 필요하고 무슨 작업을 주로 하는지 얘기하시면 싹 맞춰드리기도 합니다. 정말 편합니다. 네. 집에서 클릭 한 번으로 실내 있는 사양의 데스크탑을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액세스몰에서 이달의 PC를 만나보세요. 사람과 동네와 선거 이야기 도시데이터 연구소 팟캐스트 에디션 이번 주말은 도시데이터 연구소 시간이지요. 신선 소장은 잠시 후에 기독교 애호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기독교 애호가 네. 애호가 정확히는 그죠. 네. 애호가 제곱. 애호가라고 불러야 되나? 씨. 기독교 애호가 제곱. 주초부터 몇몇 이제 사회면 언론들에 많이 나왔던 이런 얘기가 있었죠. 술에 취해가지고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람이 있는데 네. 20대 남성인데 대선 때 누구 뽑았냐고 시비 걸었다. 그런 분들은 주로 어디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네. 지난 시간에 했는데 네,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들춰보면은 주로 핸드폰을 해체하시고 디스플레이를 잠시 들춰보세요. 제가 맨날 저 테크 리뷰, 네. 그 노트북 리뷰 이런 동영상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럼 한번 뜯잖아요. 그죠? 디스플레이 뜯으면 뒤에 오렌지색 쫙 그렇죠. 가 있고 상관없는데 사 이렇게 써있고 어머 음모론이야. 네. 그렇지. QR코드 찍어보면 이준석 나오고 어머. 그렇진 않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 이준석 의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준석 의원이 조금 그 모양이 조금만 상했다는데 많이 상한 상황이 있죠. 국회 청원이 있었습니다. 48만이 넘은 그 청원이요? 네. 이준석 의원의 제명에 대한 청원이 네. 있었습니다. 뭐, 이제 시민이 해줘 주신 것 같은데, 원래 국회 청원이라는 게 저도 이제 관련된 이제 취재가 걸린 게 있어서 몇 번 봤는데, 기본적으로 동의가 5만이 넘어가면, 네. 그냥 대충 끝내고, 국회에서 심사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연휴가 있었죠. 연휴 동안 쓸데없이 많은 인원들이 가가지고 성황을 이루는 바람에 오세요 다 오세요가 돼가지고 마치 저 백종원 유튜브 개설 같은 광경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분명히 10분 전에 10만 넘었다는 기사를 봤는데 네. 조금 전에는 14만이 넘었다고 하고 그리하여 50만인 말이에요. 거의 그 롤드컵 결승 저 동접자 수에 해당하는 수준의 대성황을 이루었단 말입니다. 아마도 연휴가 아니었으면 그런 험한 꼴을 당하진 않았을 거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정치 얘기를 좀 하면 네. 정치권이 이거 왜 바로 처리 안 하냐라고 화를 내시는 정의로운 시민들이 계신데 요거를 미리 알아두고 가셔야 이재명 그러니까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정치적으로 일어나는 이슈들에 대해서 판단하시기가 좀 좋을 겁니다. 정치에서 생긴 문제는 정치적 해결도 중요한 옵션입니다. 여기서 정치적 해결이란 이준석 의원의 케이스로 말할 것 같으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손잡고 서로 이제 이심전심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저 멀리 황야에서 떠돌도록. 국민의힘은 네. 이준석에게 관심이 더 주어져서 이준석이 당으로 복당을 하면 이 사람이 당권을 가지기 쉬워질 것 같아서 불안한 사람들이 많이 그렇죠, 네. 있고요.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정치의 베테랑들이 이걸 이해하는 겁니다. 이준석 의원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면 지 혼자서 뜰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누가 때려야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 제명 청원이 들어간 제명 동의가 들어간 이 사달이 난 거 아니에요. 이 미친 소리를 해놓은 다음에 사람들이 혼을 내니까 자신을 네. 김영삼에 비유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때려 잡으면 또다시 자신이 압박을 받는다는 구도를 만든 다음에 우리가 금요일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던 번듯한 직업이나 번듯한 학벌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의 지지를 더 끌어내는 어떤 방식을 취하겠죠. 처음에 제명청원 나오기 직전에 사람들이 사퇴하라고 했을 때 본인을 김영삼에 비유했죠.
이준석 의원은 그랬죠. 실제로 이런 제명 동의 청원을 통해서 제명이 된 헌정사의 유일한 인물이 김영삼 대통령이기도 했습니다. 얘한테 지금 원하는 떡은 압박이다. 라고 느낀 사람들이 정무적 처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당에서. 얘한테는 지금 관심을 끄는 게 더 아픈 약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정치적 처리죠. 이런 옵션도 있습니다. 정의로워 보이지 않죠? 하지만 효과적일 겁니다. 오히려 빠를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어제 하던 얘기랑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봤던 그 여론조사 결과,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준석 후보를 찍어주신 분들이 투표 후보를 결정 시에 참고한 정보원 중에 가장 높았던 게 80%를 차지한 TV 토론이었는데 대선 후보. 네. 그걸 보고 확신이 들었다라는 건 저는 그게 옳은 것 같아서 그걸 보고 발언이고 성범죄인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막 에피파니를 느껴가지고 막 이런 희열이 다 있나 이래서가 아니라 그걸 보고 화가 난 기성 언론과 상식적인 어른들을 보고 신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극이라는 거죠? 네. 근데 극은 스스로 낼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니야. 만약에 극이 네. 긁힘의 단위를 말하는 것이다. 네. 그러면 높은 극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타인을 화나게 내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아, 그것도 커뮤 언어잖아요. 타격감. 네. 네. 타격감은 네, 저쪽이 아파해야죠.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파하는 걸 보고 확신을 얻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준석 지지자들의 메시지는 이렇게 반사체로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들이 혐오의 빛을 비췄을 때 그걸 반사해주지 않는 건 매우 중요하다. 그 어둠이 사라지도록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조용히 없어지도록 만드는 게. 이준석의 혐오 정치를 끝내는 정무적인 좋은 코드 중에는 무관심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무관심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네. 그 어떤 사회화된 인간들도 그렇게 비상식적인 말을 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다닐 욕망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게 최소한 나이와 성별과 무관하게 제가 사람들에게 대해서 믿고 있는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정치적인 액션과 리액션 때문에 저렇게 망가진 건 아닌가? 저는 그 원인을 17년부터 열심히 통신사와 보수 언론이 해왔던 공정담론에서 찾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어제 시간하고 이어집니다. 왜 번듯한 직장을 가진 친구들이 혐오를 내뿜는 정치인을 매우 좋아하는가? 왜냐하면 그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나만 특권을 가진, 나만 시험을 잘 봐서 나만 잘 나가면 되는 그런 삶을 살 줄 알았는데 힘들게 일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주겠다고 하고 쟤는 나보다 직군도 낮고 시험도 못 본 애들을 정규직화해주겠다고 하고 이게 불공정해 보이는 거죠. 내가 특권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싫은 건 공평함이죠. 공평한 네. 기회죠. 에쿼티. 그게 문제라고 신나게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을 두들겨 팬 결과는 자유통일당의 성장이 아니라 개혁신당의 성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정담론 5년을 떠들고 난 다음에 결론이 됐던 건 윤석열의 당선이었거든요. 정치 얘기를 앞에 조금만 할게요. 자유통일당 얘기를 하기 전에 자유통일당은 재미죠. 엔터테인먼트. 네. 진짜 정치 얘기를 좀만 할게요. 정치사와 현대사를 배운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양당제는 독재파와 민주파의 싸움. 이어왔죠. 이었습니다. 네. 원래 친일파 혹은 지주들과 지주들의 싸움이었다가 네. 박정희 정권을 축으로 해서 독재파와 민주파의 싸움으로 바뀝니다. 네. 이것이 이제 보수적인 민주파 김영삼과 중도진보적인 민주파 DJ 그리고 당을 창당하려다가 실패하기를 거듭한 이제 노동 세력과 진보 세력 이 세 개의 세력이 연합해서 독재파와 맞서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재파가 가장 싫어하는 말은 독재죠. 내가 언제 독재를 했다 그래. 예. 극우파가 자기를 극우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네. 네. 정당성을 잃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긴 작업이 필요해요. 마치 전쟁 범죄를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사죄하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를 평생 연구하는 자민당하고 비슷합니다. 헤게모니를 바꾸는 작업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앞뒤가 맞지가 않고 비상식적이니까 되게 부지런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원래 거짓말은 되게 많은 거짓말을 해야 덮을 수 있잖아요. 우리 언제까지 경제 얘기할 거야 이런. 예. 성장 언제까지 통하겠어. 그래서 성장 못하면 어떡해. 그래서 저는 17년부터 22년까지 문재인 정권 때의 보수 언론의 움직임이 너무 재미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공정담론을 얘기하면서 시험 잘 본 20대들을 꿰어냅니다. 보수로 꿰어내요. 그런 다음에 절호의 천우신조를 맞았죠. 이 보수 언론이. 팬데믹을 맞습니다. 네. 팬데믹 때 한국 정부가 한국 공무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걸 최소치로 만드는 걸 보면서 독재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보수가. 이게 독재지. 방역 독재지. 아, 지금의 그 흐름이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군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 독재라는 자신들이 평생 들고 있던 멍해를 민주당에 던집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되죠? 우리는 실력을 중시하고 교회에 나가서 기도도 하고 밖에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도 중시하고 체육관에 나갈 수 있는 자유도 중시하는 자유파가 돼요. 자유민주주의.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독재파가 되죠. 이게 17년부터 22년 5년 동안 보수 언론이 해왔던 작업입니다. 독재라는 개념을 민주파에게 넘겨주고 자기들은 자유라는 단어를 획책하는 방식입니다. 와 의회 독재. 그리고 이 새로 생긴 괄호 독재 괄호 닫고 자유주의 진영은 두 갈래로 갈립니다. 수구와 일베가 헤게모니 싸움을 하죠. 네. 이게 자유통일당과 펜코입니다. 펜코는 독자 정당을 한번 갖춥니다. 이번에. 극우 개신교 정당은 자기 당을 갖춘 적이 많지만 한석 얻는 것도 늘 힘들었기 때문에 늘 변두리에서 네, 한석을 당선돼 본 경험은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테라포밍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이번에야 이루어집니다. 김문수 후보는 해단식 때부터 부정선거 얘기를 또 하죠. 부정선거 문제를 다시 처음부터 알아보기 시작해야 된다면서. 그 고양이도 넣고. 네, 이건 극우 개신교가 독재파의 본류를 집어먹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아직 펜코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민주 독재파의 반대에 서게 된 수구 자유파의 헤게모니를 가지는 싸움이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이준석과 김문수는 이런 개념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그리고 이들이 왜 이런 싸움을 계속할 수 있었느냐? 그동안 보수 세력이 어떻게든 독재라는 이미지를 민주화 세력에 뒤집어 씌우는 작업을 했고 그게 이번 대선으로 말하면 49%쯤은 성공했으니까. 이 믿음이 1700만의 시민들이 나와서 2번과 4번을 찍게 만든 힘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저만큼 오해한 사회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화를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열흘이나 지났습니다만 그리고 우리는 이겼습니다만 우리 길 가다가 내 마음에 정말 쏙 드는 상식적인 사람들을 얼마나 만나십니까? 길 가다가 이상한 사람일까봐 긴장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십니까? 이건 지역과 직업과 뭐 성별과 이런 거에 따라 많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텐션 높잖아요. 인생 사는데 이상한 사람들 만날까봐. 확률 높죠. 예, 코베어 갈까봐. 그래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700만 표를 이재명 대통령한테 줬거든요. 아주 큰 숫자입니다. 아주 큰 숫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받았던 표에 100만 표가 더 쌓였습니다. 시민 100만 명을 끌어모으는 게 쉽나요? 이 사회 분위기에서 이만큼 가져왔다. 네. 뭐랄까요. 되게 많은 공화정잘 안 굴러가는 나라들이 똑같은 일들을 하거든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작업을 되게 잘합니다. 한국도 그거 짱 잘하죠. 일본이 그거 특히 잘하고 요즘 미국이 그거 하느라 막 대도시에 군대를 보내고 하잖아요. 자, 봐, 미친놈들 투성이야. 트럼프를 찍어. 트럼프가 삼선할 수 있게 도와줘. 이런 메시지를 내보내고 싶어 하잖아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작업을 하면 50%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민주주의에서 보수가 하는 역할, 수구가 하는 역할입니다. 늘 그래 왔습니다. 네. 근데 그걸 최근에는 펜코와 교회가 갈라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교회 이야기. 네. 어제는 펜코 이야기를 봤고요. 오늘은 교회 이야기. 네. 이제 그 개포 국영방송 할 때 이제 뭘 볼 거냐 이런 얘기들을 조금 했는데 네. 이제 부정선거, 선거 부정론자들이 선거 전 중에 이제
되게 다종다양한 서프라이즈 파티들을 하셨고. 네. 저희가 이제 부정선거라는 단어를 씁니다만 선거 부정론자라고 해야 된다고요. 부정선거론자가 아니라. 그죠, 그죠. 네. 정확한 표현. 네. 저는 여기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는데 그래요? 선거 후에는 그냥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사라졌어요.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문수가 남아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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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코어는 아직 남아 계시죠. 네. 근데 부방대의 활약도 생각보다 없었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이 숙맥들이었어요. 일단 전략 전술이 치밀하지 못했고. 그러니까요. 들어가서 자고 막. 그리고 막 저 투표함 훔쳐 나온 다음에 못 열고 계속 바보더라. 나홀로 집에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진자 운동을 하던 투표함이 때린단 말이야. 그 도둑을.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뭐 아주 큰일 없이 그냥 해프닝 정도 네. 잘 끝나서 그렇습니다. 정말 다행인데. 그러니까 말이요. 이게 좀 산발적이고 네. 점조직 같았달까요? 우리가 왜 앞으로 특검을 통해 드러나겠지만 김건희 주변에 점조직들이 많잖아요. 블랙펄 인베스트도 있고 명태균 친구들도 있고 건진 친구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코바나도 뭐 있고. 이렇게 많아. 예, 그리고 저 코바나의 저 가방 모찌들도 있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서로 다 연결돼 있진 않은 거예요, 또. 다들 그 비밀 조직이고 선거 부정론자들이 하나의 코어를 갖춘 천주교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군체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원시저그다. 네. 다들 되게 절박하시기 때문에 이게 치밀하지 않았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튼 황교안 씨가 사전투표에 참관인 다 밀어넣고 사퇴한 거는 진짜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물론 네.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런 거랑은 되게 다르잖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사전투표에 황교안 후보 몫의 참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관인들은 존재하는 가운데 황교안 후보는 사퇴를 했었습니다. 매일같이 뛰는 게 돈이니까 사퇴할 만은 하죠. 적극적인 사보타주죠. 선관위에서 아직 고발한 게 걸려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이게 선거 부정론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선거는 무효야라고 말로만 하는 수준이 아니라 황교안의 지지자들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선거를 부정선거로 만들기 위한 가짜 증거를 집어넣으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점에서 저는 황교안 씨랑 윤석열 씨가 되게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세대가 다른데 검사로서 황교안과 윤석열은 특수통과 공안통이잖아요. 그죠. 장르가 달라요. 근데 하는 일의 패턴은 똑같아요. 그죠. 가짜 뉴스를 생산해내요. 그러니까 민주적 정당성하고 당위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맞아요. 내가 옳은데 정치가 왜 필요하냐는 그 마인드가 있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치를 해야 될 때는 끝까지 안 하다가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될 때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쉽고 간단한 설명이다. 정치를 해야 될 때 안 하다가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될 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들 지금도 똑같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정치를 해야 돼서 황교안 후보가 했을 때는 전국 선거를 대차게 처음으로 깨질 때였죠. 자유한국당이. 네. 코리아랑 지지성도 겹치는데 그냥 맞아요. 이참에 친하게 지내셔도 좋겠다. 손잡고 교회도 나가고 색스폰도 불고. 정말 좋은 일일까요? 네. 만약에 이제 일상을 며칠이라도 더 윤석열이 살아나갈 수 있다면 황교안하고 친구 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남는 친구가 없거든요, 요즘. 원래 중년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동호회에 나가는 겁니다. 색소폰, 유튜브, 선거부정. 선거부정. 네. 황교안이 이 세 가지를 모두 하고 있다고요. 선거부정. 그 어려운 걸 다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황교안. 바쁜 노년을 지내고 있어요. 곧 같은 동아리에서 만나시지 않을까. 네, 저는 수노워 레이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 더 있죠. 출마. 그렇습니다. 왜냐면 나머지 모든 보수가 윤석열하고 이제 안 놀아주잖아요. 네. 황교안하고 놀 거예요. 조만간. 아무튼 그래서 이제 사전투표 부정선거를 진심으로 믿었던 동네들이 있죠. 사람들이 있고. 그게 지난번 9.59 보궐선거 때 수공동에서 이제 전체 득표 대비 당일 득표가 90% 이상 나왔던 그런 동네들이었고. 네, 프리비어슬리. 네. 구로구에는 연세중앙교회라는 초거대한 바깥 동네 사람들은 잘 모르는 교회가 있고 그곳에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투표소가 자유통일당 득표가 엄청 높은 곳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곳의 자유통일당 득표 비율 중에서 사전투표 비율은 10%도 안 됐다. 모두가 당일에 나왔다. 모두가 선거 부정론자다. 네. 그곳들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동네들을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위. 이게 뭐예요? 가만히 있어 보자.
서울 강남 도곡 2동, 서울 강남구 도곡 2동, 일산 동구 장항 1동, 부산 남구 용호 1동, 대구 달성구 다사읍, 대구 달성군 다사읍, 대구 달서구 신당동 91%, 90.5%, 90.4%, 90.3%. 이 퍼센티지는 뭐죠? 전체 김문수 득표 대비 당일 투표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사전 투표를 가장 적극적으로 거부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러면 여기서는 사전 투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이겼겠어요, 다. 그거는 그 전국 거의 모든 사전 투표소에서 똑같아요. 그건 아는데 여기서는 네. 정말 말도 그렇죠. 안 되게 그렇게 90 넘었겠는데요. 데칼코마니로 반대편으로 찍혀 있겠어요. 네. 와, 그러면 뭐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1등인 도곡 이동 투표소에서는 11명이 김문수를 찍었으면 10명이 당일에 나왔다. 네. 사전으로는 1명밖에 안 나왔다. 그죠. 이 비율로 보면은 그렇죠. 작살났. 그러면 이제 우리의 논의가 완성되는 거예요. 적어도 투표 패턴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이 자유통일당으로 테라포밍 되는 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이 테라포밍 된 지역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있다. 그러니까 김용태가 아무리 뭐 윤석열은 얼씬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해도 윤석열의 영혼은 이미 모두를 감싸고 있다. 모두를 감싸 안고 있어요. 아무도 저 사전투표에 안 나가. 세상에 90%? 근데 이게 그 투표율이 좀 낮았으면은 되게 잘 드러났을 텐데 네. 투표율이 지금 하늘 끝까지 치솟으면서 이제 좀 뭉개진 느낌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투표율이 만약에 낮았으면 사전 투표에 참여하는 김문수 후보 지지자는 더 적었을 것이다. 네. 근데 이 도곡 이동 지금 보고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그냥 너무 낮기는 되게 해가지고 낮고, 네. 낮은데 네. 그 보수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득표만 떼고 봤을 때도 네. 지금 이렇다. 이재명은 이 도곡 이동에서 3,400표 정도를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관내 사전 투표가 1,200표거든요. 반 좀 안 되죠. 네. 도곡 2동까지는 또 네. 타워팰리스 구간이거든요. 네네. 맞아요. 예. 그런데 김문수는 전체가 13,000표, 사전이 1,100표. 높은 날 바쁘셨나 봐요. 그러면 이 사전 투표 하신 1,000명의 이 도곡동 동민들도 긴장하셨겠어요. 내 표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렇겠네. 근데 그러니까 제가 더 화나는 지점은 그러니까 부정선거라고 투표를 안 하지도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부정선거인데 투표를 왜 해? 그러니까 나는 투표할 건데 아무튼 지면은 나는 부정선거야. 그러니까요. 결과론적이야. 악질이야. 그러니까. 네. 훌리건이죠. 네. 아니 지금 저는 그래서 한국이 기본적으로 지능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는 게 아무도 진심으로 믿지 않아. 20년에 도널드 트럼프가 낙선한 다음에 큐아논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이 한 가장 재밌는 게 대체 역사를 쓰기 시작하잖아요. 사실은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다. 그 다음에 이 큐아논들이 지금까지도 믿고 있는 얘기 중에 뭐가 있죠? 진짜 조 바이든 2020년에 죽었다. 저건 뭔지 모르겠다. 돌아다니는 건. 파충류인지. 대역인지. 외계인인지. 네. 80년대 사람들이면 파충류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 네. 적어도 한국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뭔가 대체 역사를 믿고 싶어하는 수준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 당선된 거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 이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공정담론 떠드는 건 뭐죠? 내가 승자일 때만 공정하죠. 선거 부정론도 동일하거든요. 내가 이겼을 때만 공정한 선거입니다. 그죠. 예. 네. 근데 만약에 선거가 시작도 안 됐는데 개표를 하지도 않았는데 부정선거를 자꾸 떠들면 그건 뭐가 되죠? 내가 질까봐 얘기하는 거죠. 네. 이기면 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내가 응원하는 팀이 공격할 땐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 보입니다. 쉬운 설명.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응원하는 팀이 수비할 때는 서 있기만 해도 파울이 불려요. 그냥 그거 이외에 의미가 없어요. 이들의 주장은. 저게 뭐가 파울이야. 네. 그냥 딱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냥. 미친 심판. 하지만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은 좀 다르지. 네. 그러니까요. 우리는 아무리 그 욕을 해도 경기 중에 난입하지 않아요.
아르헨티나나 네. 브라질이나 산부리고 이런 데처럼 막 심판을 죽이고 이러진 않는다고. 그 일도 흔하진 않죠. 그렇습니다. 자, 몇 개 동네는 90%의 비율로 김문수 후보 지지자들이 본투표를 선택했다. 라는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광고를 듣고 돌아오죠.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100억 균주? 기본, 프리미엄 덴마크산? 기본, 제로 칼로리? 기본. 기본은 충분하다. 이제는 맛있게. 눈꽃처럼 사르르. 프리미엄 유산균 큐비엔 사르락토. 제조원 비포단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겠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해 주십시오. 데스크탑에 한해서.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밤의 호르몬으로 불리는 멜라토닌,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는 마그네슘, 세로토닌 생성을 돕는 트립토판. 이 모든 걸 하나로. 로하스웰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엔 트립토판. 콕 집어 콕. 좋은 원료를 쓴 김치를 만들 시간이 없을 땐 콕 집어 콕. 배추, 무, 고춧가루, 생강, 전부 국산. 다시마, 홍합, 표고버섯도 아낌없이 쓰죠.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잠시 광고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갓석박지 계속 추천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죠? 많이 사시라고 하고 싶지만 많이 사라고 말씀드리긴 뭐예요. 왜냐하면 배추를 제외하면 이게 취향템들이라 현대인들에게는 그죠. 너무 많이 사면 갑니다. 맵기 먹지 않으니까. 네. 끓일 때만 먹으니까. 네, 제가 그래서 한 8kg 샀다가 둘이 샀는데 뭐 한 8kg 삽니까? 석박지를. 8kg대. 한 달 신나게 먹다가 살짝 물렸어요. 네. 그래서 이걸 썰어서 볶음밥을 해봤거든요. 맛있죠. 맛있죠. 와, 많이 사도 되겠어요. 많이 사도 되겠습니다. 꿀팁. 네. 네. 처리할 수 있다. 네, 맛살, 햄, 석박지 썬 것. 네. 처리 못할 방법은 없다. 김치 없이 살 수 없는 한국인이라면 이렇게 지역과 계층을 뛰어넘는 통합의 김치, 콕 집어 콕 김치를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네. 또 저는 여름에 좀 김치를 더 많이 먹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맞아요. 저도 그래요. 네, 왜냐면 좀 입맛이 없으니까 삼삼하게 먹게 되니까 반찬이 하나 있어야 되더라고요. 오히려 겨울은 없어도 되는데. 우리 땅에서 난 양질의 재료, 절임 과정부터 숙성까지 철저한 생산관리, 식약처의 해썹 인정도 받았고요. 농축산식품부의 전통식품업체 인증도 받았습니다. 포기김치, 동치미, 깍두기, 총각김치 등 다양한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고요. 어디선가 얻어온 김치가 바닥날 때 엑세스몰에 콕 집어 콕 김치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엑세스몰에 콕 집어 콕 김치가 있다니까요. 도시데이터 연구소 가장 큰 여론조사 5년에 한 번 열리는 가장 큰 여론조사를 분석할 수 있는 황금의 찬스입니다. 대선 부검 시간입니다. 끝으로 이제 서울데이터 연구소 서울 얘기입니다. 끝으로 서울 얘기입니다. 네. 일주일 동안 이제 제 생업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도 했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조금 이제 서울에 대해서 조금 더 뜯어보려는 시도가 있었고. 네. 서울도 부산, 대구하고 마찬가지로 막판에 이재명 대통령 몰표가 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주 비등비등하게 혹은 신승하는 것으로 보였다가 47%까지 쭉 도망갔죠, 막판에. 네. 전국 단위에서 이제 어느 동네가 좀 더 표가 늘었고 줄었고 하는 거는 아마 뉴스에서 많이 하셨고 시사인이나 아니면은 다른 언론들에서도 이제 이번 득표를 총선 그 지역구 단위로 묶어보면 지자체 단위로 묶어보면 이렇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사실 그거는 되게 잘 돼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전국 단위로 지지자 퍼소나가 명확하게 잡히는 후보는 사실 이준석 후보 제외하고는 잘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지지자가 정확히 어떤 놈인가를 알 수 있는 사실지가 분명해. 네, 이 정도 득표가 많으면 페르소나를 잡는 건 너무 문학적으로 리스크가 큰 도전이에요. 네. 이례적으로 잡힌 거에 가깝지. 아무튼 서울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선거 때마다 이제 서울에 대해서 보는
그래프가 있는데 이게 뭔 그래프냐? 그 행정동별 그리고 투표구별로 그 동네 이제 집값하고 그 후보들이나 정당의 득표 상관관계를 보는 집값과 투표 후보의 상관관계. 네,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게 이제 뭐 이전에 이제 다른 매체에서 쓰기도 했고 뭐 트위터에도 잠깐 올리기도 했는데 서울 선거가 집값을 기반으로 한 계급 선거라는 주장을 되게 제가 여러 번 했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보자마자 안 그래도 되겠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한번 봤습니다. 한 줄로 요약 가능해요. 서울은 그냥 계급 투표했습니다. 계급 투표했다. 네. 집값이 높으면은 김문수 뽑았고. 네, 그냥 네. 그냥 그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네, 간신히 알아본 이 표를 어떻게 들으시는 분들에게 한강만 보고 계신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느냐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값이 낮거나 뭐 조금 낮다 하는 구간에 거의 대부분의 표들이 몰려 있고요. 근데 그게 전체 행정동의 80% 이상이 이 공시가 기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구간에 몰려 있고 비싼 곳 겁나 비싼 곳이 있고 싼 곳 겁나 싼 곳이 있는데 쌀수록 이재명 후보로 가고 비쌀수록 김문수 후보로 갔습니다. 저는 이걸 이제 개표 방송 때 태용호 이펙트라고 했죠. 김문수에 대한 지지를 네. 김문수가 누군지 몰라도 찍었다. 이거는 진영 전체의 투표였다. 마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투표가 내란 종식에 대한 투표였던 것처럼 이재명에 대한 투표이기도 했지만 근데 김문수에 대한 투표는 김문수에 대한 투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서울에서는 집값과 관련된 투표인 것만은 분명하다. 네, 서울은 그냥 비싼 데는 김문수 후보 찍었고 덜 비싼 데는 이재명 후보 찍었고 네. 그래서 원래 알던 대로 용산 강남 송파에서 이겼고요. 여유 있게. 송파는 비등한 경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김문수 후보가 가져갔고 요 정도에서만 김문수 후보가 이겼고요. 그 외에 주목하시는 곳들이 더 있죠. 네, 저번에 이제 마포 이야기할 때 24년 총선에서 마포를 기준으로 승패가 갈렸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마포 갑에서 졌죠 민주당이. 네. 이번에도 그 경계선은 마포에 있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관악이 조금 많이 내려앉았는데 이거는 이준석 후보가 득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의 경계선까지 왔습니다. 네, 마포에서는 생각보다 지금 국민의힘의 지역위원장 조정원 의원 할 말이 없게 생겼습니다. 마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48.41%, 김문수 후보가 39.11%밖에 득표를 못했고요. 이준석 후보는 10%를 넘겼습니다. 네, 그 두 개를 합치면은 이제 비등비등해지는 그런 그렇습니다. 라인이죠. 네. 관악도 비슷하고요. 관악구는 이게 퍼센테이지가 안 나와요. 관악구는 차이가 엄청난데 이재명 대통령이 49.3%, 김문수 후보가 36.56%, 예상대로 이준석 후보 12.49%로 서울에서 최고 득표율을 기록한 곳이 관악입니다. 그럼에도 합치면은 이제 거의 비등해지는 그런 자치구가 됐습니다. 이준석과 김문수를 합쳤을 때요. 네. 뭐 일부러 약간 제가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도 있고요. 서울 전체를 봤을 때 집값 대비 이재명 후보가 표를 잘 받은 곳들은 성동구의 성수 1가 1동, 2가 1동, 그리고 용산구의 이태원 1동, 광진구 광장동, 마포구 아현동 정도입니다. 집값 비싼 곳들. 네. 그 중에서 이재명 후보가 잘 받았던 곳들은 이런 동네입니다. 그리고 송파구 위례동. 위례동이라면 위례신도시 서울지구. 네, 맞습니다. 인 겁니다. 거기가 비싸구나. 위례가 3개죠. 성남 위례가 있고 하남 위례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서울 위례가 있어서. 그럼 이 집값 대비 이재명 후보가 잘 받은 곳들의 공통점 같은 것들은 또 추려낼 수 있겠네요. 네, 뭐 아마 동네마다의 특성이 있을 텐데. 뭐 제가 지난번 총선 때 남인순 의원 지역구하고 추미애 의원 지역구가 아마 길 하나 건너면 있을 거예요. 위례신도시. 네. 맞나? 네. 근데 그래서 봤더니 그 송파 다르고 성남 다르고 하남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위례가 똑같더라고요. 표심이. 네, 그냥 위례예요. 네. 되게 행정 편의상 그러니까 각 지자체 간에 나중에 바뀔 수도 있겠어요. 위례신도시의 지도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가? 왜냐하면은
갈라지는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행정적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위례신도시에 그런 영향을 받죠. 한 덩어리 표심은 이번 대선과 지난 총선에 확인을 했었어요. 네. 반대 케이스로 이제 집값이 낮은데 이재명 후보 많이 못 받은 곳. 네. 은 성북구 정릉 3동, 뭐 구로구 수궁동 정도인데 수궁동은 아까 연세중앙교회. 그렇죠. 네, 거기는 말씀드린 적 있고 정릉 3동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정릉 3동? 네. 완전 그 국민대 있고 완전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올라가는 이번에 뭐가 잘 안 풀리면 대학교를 쳐다보는데. 근데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이제 아마 지역에 계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동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 몇 동네를 빼면은 다 지금 예측 가능한 분포를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비싼 집은 김문수. 네. 그냥 하던 대로 했다. 행정동별로 이제 22년하고 비교했을 때 득실을 좀 보면은 인구 변화가 계속 있고 서울의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고. 네. 22년 대비 투표자가 줄었지만 절대적으로 이제 유권자가 줄었지만 이재명 표가 늘어난 곳은 순서대로 이제 대치 1동, 암산 1동, 청담동, 잠실 2동, 서초 2동인데 저는 한 줌단 힘냈다. 한 줌단. 네. 이건 네,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절대 숫자니까. 절대 숫자로 보시는 거죠. 인구가 줄었는데도 이재명 표가 늘었으니까. 저는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아까 저 대치 도곡 2동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도곡 2동 그 바로 옆이 대치 1동이에요. 대치 1동 여전히 이제 타워팰리스 구간이거든요. 네. 다른 이름의 팰리스라고 불리는 비슷하게 이제 아파트 가격 비싼 동네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성 아파트들이 아직 재개발이 안 된 곳이 있는데 거기는 더 보수적일 수밖에 없죠. 재개발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네. 걸려 있으니까. 종상향을 이따만하게 해줘야 되니까. 영원히 오세훈을 찍을 거예요. 그 여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반대 투표가 잘 나오지? 늘 신기한 게 있어요. 저는 강남 의르를 볼 때 그 생각 되게 많이 해요. 다들 어디서든 암약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강남의 한 줌단이 엄청 튀어나왔다. 네. 힘을 많이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힘을 많이 냈습니다. 이번에. 네. 이건 TK의 딸들과 비슷한 심리겠죠. 맞습니다. 그죠. 강남구에서도 지금 11만 표를 넘게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반대로 이제 유권자는 늘었지만 이재명 득표는 낮아진 곳은 관악구 전반. 대학의 문제다. 야, 이건 준석이가 다 깎아먹었다. 네. 그리고 서울 전체의 대학가 인근에서 많이 빠졌죠. 이것도 표로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그러네요. 아마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이거 보면서 고민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저 사람들 데리고 한 4, 50년 정치해야 되거든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행정동 426개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과반을 넘긴 게 86개.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득표수가 나머지 둘보다 많았던 절대 우위를 가졌던 지역이 128개. 지자체로 하면은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강서, 구로, 금천입니다. 과반을 한 게 이제 금천까지고. 네. 그리고 두 후보의 합보다 표가 많았던 게 서대문, 강서, 구로, 관악. 그래도 관악이 아직 껴있긴 하네요. 네. 서강대 연대에도 불구하고 이대에도 불구하고 해야죠. 한 10% 찍어줬을 테니까. 그리고 어쨌든 이기긴 했다. 네. 1등은 한 데는 이제 종로, 중구, 성동, 광진, 동대문, 마포, 양천, 영등포, 동작, 강동입니다. 정말 정직하게 집값이 쉬운요. 네. 네.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빼고는 1위를 하긴 했어요. 네 곳 빼고는. 네. 그게 우리가 도시데이터 연구소에서 성동구 얘기할 때 했던 얘기죠. 성동구가 집값에 비해서 조금씩 다른 선택을 내준다. 네. 네. 그런 편이다. 네. 그 균형 잡히게 퍼져 있어서 그런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셨던 것 같고. 네. 그 성동을 빼면 강남, 송파, 서초, 용산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나온 편이긴 합니다. 네. 22년 결과랑 비교하면 큰 변화는 맞죠. 왜냐면 그때는 쓸려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완전히. 개포구경 시작할 때 봤었잖아요. 그 전에 서울 투표가 어땠었는지. 네. 24년하고 비교하면은 비슷하다. 이게 마치 우리가 부산과 경남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희망을 가지고 있듯이 시간이 지나면 표심은 변할 것이다. 보수에서도 서울에 대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세훈도 또 2번 당선시켜줬고 이번에 구청장들도 대부분 국민의힘으로 물갈이 한번 됐고 지난번 지선에
허니문 기간이었다고는 합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과의. 근데 이거는 사실은 보수 입장에서 보면 좀 절망적인 성적표이긴 합니다. 네. 저는 서울의 선거가 더 강한 계급투표의 성향을 띠고 있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요. 이전에 비해서요. 이전에 비해서요? 네, 이전에 비해서 더 그렇다. 저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정치인의 본질의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알실에서 되게 많이 다루셨고 최근 한 두세 달 전 이상평론에서 이제 파크뷰 이야기를 주로 하셨죠. 분당 파크뷰. 네. 저는 그 흐름에 되게 강하게 동의를 하는데 저는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시랑 선거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저한테 이재명 대통령의 서사를 요약하라면은 광주대단지, 분당파크뷰, 한교대장동 트릴로지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문학적이네요. 광주 대단지는 이제 이재명 바뀌었죠. 대통령이 어릴 때 겪은 일이라 이제 본인의 삶의 감각을 정의 내려주는 어떤 경험? 네, 러스본이죠. 인 거고 파크뷰와 대장동 때는 각각 시민운동가 그리고 정치인이었어요. 네. 그 점이 가장 못마땅했을 거라고 생각하면 되게 많은 게 풀리긴 해요. 이재명이라는 전국구 정치인은 평생 한국인들의 불로소득을 갉아먹었어요. 저것들만 이건 너무 싫죠? 네. 저것만 훑어도 사실 현대 한국 특히 수도권 도시 공간이 가진 갈등과 분배의 본질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진보 정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싫어서 뭔가 이렇게 저 핀잔 주고 이럴 때는 그 일할 때 일 안 하고 저 주식 보고 있을 때였단 말이에요. 정당하게 얻는 욕망을 인정하되 불로소득은 인정하지 않는. 네. 그렇죠. 이게 싫다. 네, 저는 이게 그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본질적 속성을 형성하는 서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이제 존재 자체만으로 누군가의 트리거를 누르는 사람일 거라고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되게 재밌다니까요. 제가 아까 말한 것도 되게 웃긴 게 정당한 욕망을 인정한다고 해서 보수가 좋아하지 않아요. 진보가 싫어하지. 그죠. 예. 스탔어. 그 불로소득을 못 가져가게 한다고 해서 진보가 싫어하지 않아요. 보수가 싫어하지. 그래서 양쪽이 다 싫어하게 됩니다. 이게 재미있는 지점이긴 해요. 그 결과로 서울에서 이번 선거는 누군가한테는 계엄 투표였지만은 누군가한테는 계급 투표였던. 그죠. 아니 국난 극복 투표였는데 다수에게 근데 이걸 표로 정리했더니 서울에선 또 계급 투표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전 이런 얘기 좋아하죠. 네. 저는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전 이걸 보면서 이제 내년 지방선거 얘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민주당이 최근 20년, 최근 15년간 서울에서 이겼던 선거에서는 계급이라는 변수를 정책적이거나 정치적인 아젠다 혹은 외부 요인으로 흩어내는 방식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어려운 방식. 계급에서 눈을 돌리고 다른 거에 좀 더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오는. 정확히는 불로소득보다 더 중요한 이슈들. 더 중요한 이슈들. 네. 그러니까 2011년엔 무상급식이었고 네. 2014년에는 외부 요인이지만 세월호라는 거대한 비극이 있었고 네. 16년 총선에는 3당 이슈가 있었죠. 네. 18년에는 탄핵 이후였고요. 20년에는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그리고 계급 부동산만이 남아서 이제 전면에 섰던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서울에서 유리했던 구도를 차지한 적이 없어요. 한나라당이 여유 있게 싹쓸이를 했던 선거들이 보통 그런 식이었습니다. 기자들도 그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부동산 선거다 이거. 집값이 뛸 기대감에 한나라당을 찍었다. 예, 물론 경제지는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에 낙선했을 때 영 다르게 얘기했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뛴 것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튼간에 하나만 하란 말이야. 네. 하나만 하지 못하는 이유를 지금 분석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는 그냥 제 주장인데 아마 내년에 민주당은 둘 중 하나 혹은 둘 다를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민하고 있을 지점일 거예요. 이게. 네. 첫 번째는 계급과 부동산이 아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더 거대한 정책적 아젠다를 레버리지로 쓰던가. 근데 이거는 지방선거에서는 사실 하기 쉽지 않죠. 뭐 기본소득 뭐 주사일제 얘기를 지선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예를 들어 참여정부 시기 내내 대한민국 경제는 호황 중에 호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참여정부의 선거에 도움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경제와 경기 부양을 이야기하지만 부동산이 아닌 방식이 단기간에 가능할까라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좀 다른 방식이죠. 이재명이라는 어쨌든 서울에서 승리한 정치인과 비전을 공유하지만 캐릭터가 다른 민주당이 가진 다른 특징을 보여주는 정치인을 후보를 세우든가 뭐 이거는 뭐 이제 민주당 당원분들과 아니면 이제 뽑히게 될 지도부가 잘 고민하시지 않을까. 네. 이렇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음번은 이제 지방선거니까. 네. 지방선거는 보통 그 가까이에 붙어 있었던 다른 전국 선거에 휩쓸려가는 측면이 종종 있습니다. 지방선거만의 메이저 이슈를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좀 앞뒤가 맞지가 않죠. 저 뭐 다 흩어져 있으니까요. 동네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네. 한국은 언론 환경이 동네마다 다른 이야기로 아기자기하게 선거를 꾸밀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하는 언론인은 많은데 그게 이슈가 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일을 이상하게 하는 보수가 표를 잘 얻지 못하는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중앙의 메이저 이슈가 이제 민주진보 세력에 좀 웃어주고 그 외에는 효용감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볼드모트가 된 박원순 모델인데 서울로 얘기하면 그 박원순 시장이 재선 3선 할 때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심지어 다른 지역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도 박원순 시장 걱정은 안 했던. 선거 결과에 대해서요. 네.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은 이 사람의 결과에 대해 아무 불만이 없다라는 컨센서스가 있었어요. 최문순 도지사나 또한 말할 수 없는 오거돈 시장의 경우에도 하지만 말해버리면 네. 적용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지지율 같은 거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중앙 정치를 얘기할 때는 중앙의 한두 가지 이슈를 말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실무형 정치인을 어떤 이미지를 가진 사람을 끄집어내느냐일 텐데 서울로만 축소시켜서 얘기하면 박원순 시장이 삼선하던 시절의 서울과 지금의 서울은 표심이 영 다르죠. 예.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재보선 20년 재보선 때처럼 박영선을 내보내야 되나? 물두국도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낼 수 있는 가장 보수적인 카드를 서울시장으로 내보낸다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쪽 전체에서 내보낼 수 있는 가장 진보적인 카드가 박원순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보수적이 된 거기에서 어느 정도 합리적이 됐다고 포장이 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나서게 될 텐데 그게 누굴지는 뭐 이제 생각하고 있겠죠. 네. 그걸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어떤 색채로 그려나갈지를 생각해야 될 텐데 이건 앞에 했던 얘기랑 관련이 이렇게 깊습니다. 이재명은 양쪽에서 왜 다 싫어하느냐. 정당한 욕망만 인정하니까. 보수가 보기엔 정당에서 싫고 진보가 보기엔 욕망이라서 싫고. 예. 두 가지 키워드가 하필 네. 들어가 있다. 이 게임으로 지금 이긴 거거든요. 내란 진압 선거에서. 이 게임을 또 했을 때 또 이길 수 있느냐. 근데 보통은 그거를 자본주의라고 부르지 않나요? 한국이 자본주의가 제대로 된 적이 있어야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은 자본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믿는 시민들을 저는 보수 시민이라고 보거든요. 한국에서는. 네. 요 정도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심선수 장과 함께했고 다음 시간이 우리가 지금 이걸 1시간씩이나 동네 얘기를 떠들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미리 이제 원고 같은 것도 좀 읽어보고 했는데 심선수 장의 견해에 동의하는 게 있어요. 뭔가요? 이제 정치적으로 서울은 좀 여러 개입니다. 서울은 여러 개다. 네. 서울이 몇 개쯤 됩니다. 너무 특성이 다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런 서울과 저런 서울이 있죠. 네. 그리고 계급 분화도 됐어요, 심지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1번 서울 있고 2번 서울 있는데 빨간 서울 있고 파란 서울이 있는데 네. 1번 서울. 1번 서울들을 좀 만나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 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선 소장은 시간표를 잠시 후에 녹음 끝내고 나가서 맞춰보고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신선 소장 수고하셨고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기 싫다. 600회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600회였군요. 그렇죠. 예. 예, 축하할 게 별로 없어서 그렇지. 이미 축하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미 해버렸는데. 예, 현장에서 했었고. 예. 다음 주에는
덕질인이 뭔가를 준비했는데 오랜만에. 네, 신선수장도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준비한 것 같더라고요. 뭐죠? 네, 덕질인 뭐 농담공 얘기인가요? 아니요, 뭐 별거 있나요? 뭐 가만히 있어봐. 농담공은 중대 사항인데. 네, 덕질인이 파는 거 뭐 별거 있습니까? 뭐 슈퍼히어로, 이슬람, 아니면 댓글. 네, 그중 하나겠죠? 네. 정말 뭔지 모르겠네요. 덕질인간. 셋 중 뭘까?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기 싫다. 600회까지 함께 해줄 모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